반갑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여전히 또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저도 좀 더 성실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온라인으로도 오늘 같이 진행되는데, 좀 많은 분들 뵙진 못하지만, 하여튼,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카오의 지갑사업실이라는 실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름만 제가 이렇게 명함을 드려도 뭐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갑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가 직관적으로 카카오는 이렇게 브랜딩을 할 때 좀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것들을 고려해서 좀 일반적인 이름들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풀어 쓰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보시면 선물하기 이런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요. 지갑은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지갑에 꽂혀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카카오톡에 담아드리겠다라는 거에 가깝고요. 지갑에 제일 많이 갖고 다니시는 게 이제 신분증 또는 카드, 약간의 이제 현금 같은 것들일 텐데, 그 부분들을 똑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저희가 온라인에서 각종 카카오톡을 이렇게 디지털로 쓰시는 것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쓰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뒷부분에 이제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제 제가 구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구독 경제라든지 구독과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시는 저의 이제 파트너분들이나 고객사들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제조회사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은 이커머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통 같은 건 많이 하셨지만, 이걸 구독 모델로 돌리려면 되게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역할도 같이 하는 조직입니다. 이 구독 경제 하면 늘 쳐보면 나오는 되게 전 세계 구루가 한 분 계세요. 중국계 미국인인데, 티엔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구독 경제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에요. 실제로 이런 작업들을 되게 오래 해오셨고, 꽤 한 10년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구독 경제가 계속 활성화되고 이럴 때마다 이분이 되게 언급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분이 되게 얘기하신 게, 모든 게 디지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구독 모델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실제로 가장 현재 구독으로서 일반화되고 있는 모델은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예전에 IT의 여러 가지 플랫폼 자체는 이미 구독으로 다 돌아섰고, 여러 전 세계 많은 리포트들이 앞으로 3년 또는 5년 이내에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구독으로 바뀔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잘 보시면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 디지털 자이언트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 모델도 다 구독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구독은 여러 가지 경영 담론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채택한 모델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변화도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뒤에 좀 붙여보면 애저 서비스라는 이제 키워드들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미디어,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미디어 쪽은 이미 OTT 열풍과 함께 다 구독화됐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모빌리티 쪽, 자동차나 이런 쪽도 다 애저 서비스로 다 전환되고 있고요. 제가 좀 재밌게 생각하는 BM 중에 하나가 여기 하드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힐티라는 회사입니다. 이 힐티라는 회사는 유럽의 리텐슈타인 공화국에 있는 되게 작은 소국이죠. 거기를 이제 근거로 둔 기업인데, 전동 드릴과 공구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거의 1등인 회사입니다. 전동 드릴 같은 경우는 비싸도 아주 가정용은 10만 원대, 비싼 건 20만 원대, 산업용은 조금 더 비싼 모델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구독 모델로 바꿨을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구독 모델로 바꾼 제조 기업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드릴이라고 하는 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존재하는데 이들이 그 마진이 여러분 제조 마진이 다들 여기 제조를 운영하시는 많은 CEO 분들도 계실 텐데 참 높지가 않죠. 삼성전자의 가전 분야의 제조 마진이 2에서 3%입니다. 백색 가전 전통적인 게 LG전자가 얼마 전에 거의 세계 프리미엄 쪽에서 기록을 세웠죠. 가전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8%. 엄청난 거죠. 근데 그만큼 제조를 해서 마진을 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거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것들을 갖췄다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공장 같은 데들을 이제 공장이 있는 회사들을 방문해 보면 유통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올라가니까 특히 이커머스 쪽이 되게 활성화될 때마다 제조나 이런 것들 유통하시는 대표님들의 어려움들을 제가 되게 잘 이해를 합니다. 평균 2, 3%세요. 영업이익의 전체적인 수준이. 그리고 그것도 뭐 이제 공장이 해외에 있거나 또는 저가로 들어오는 글로벌 기업과 다시 부딪히면 다시 역마진이 난다던가 그 이익률도 유지하기 어려우신 데들이 많죠. 당연히 유럽에 근거를 둔 이 회사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첫 번째 시작한 이제 애저 서비스 모델이 재미난데 이 공구를 쓰는 많은 이제 그 구매자들 중에 상당수가 전문적인 어떤 직공들이라든지 기술자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 회사의 모든 제품을 다 라인업을 구매하기가 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데에 이제 벽에 콘크리트로 막 이만큼 되게 두꺼운 자체를 공사 때문에 뚫어야 되는 이런 전문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드릴 같은 경우 갖춘데 한 1억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쩌다가 그런 공사는 들어가는데 맨날 뚫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직접 사서 구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런 거에 대한 임대 사업부터 빌려주신 게 고가 모델에 대해서.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가에서는 그런 비싼 모델을 고가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중저가로 내려오면서 50만 원, 100만 원짜리 같은 들도 이제 임대가 시작이 됐는데 저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했는데 이 전동 드릴에 대한 도난율이 그렇게 높답니다. 훔쳐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첫 번째 만든 모델 중에 하나가 IoT 칩을 달아가지고 주인이 그거를 디지털 락을 풀지 않으면 이게 디세이블 되거나 아예 공구 자체를 쓸 수가 없게 하는 기능들을 일단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은 처음에 어떻게 만든 거냐면 임대를 해야 되니까 시간당 사용량으로 공구의 비용들을 이제 걷어야 되니까 그 기능을 넣은 건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뭐 종량제 형태로 이제 그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도 생기고 두 번째는 도난율이 엄청나게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드릴 같은 경우는 소모품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죠. 용품에 대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날들이 계속 될 텐데 결국 이것들을 또 누구보다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내구성을 잘 높여갖고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역설인데요. 제조기업이 드릴날을 튼튼하게 정말 영구적으로 잘 만든 게 중요할까? 아니면 많이 사서 사람들이 소비하게 만드는 게 필요할까의 적정성이 늘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그동안 제조에서 마진을 남기는 되게 유명한 공식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온라인에 찾아보면 그 센트리 벌브라는 게 있어요. 센트리 벌브. 그게 뭐냐면 그 100년 동안 켜져 있는 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그 소방서에 켜 있는 전구가 하나 있는데요. 100년 동안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그 전구는 예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 전기 회사들이 막 나올 때 옛날에 전기 회사가 전기를 공급할 때는 용품을 같이 공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즉 등도 전기 회사의 소유권이고 같이 전기를 공급하면서 같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 회사 입장에서는 전구가 자꾸 꺼지면 자기한테 되게 손해가 많이 나니까 그 전구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구가 지금까지 켜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전구의 수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 100년 전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품질을 가진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유통이 바뀌면서
전기회사는 전기만 공급을 하고 가정 내에 들어가는 여러 용품들에 대한 것들을 세일즈하는 조직에서는 그럼 회사가 망하잖아요. 적당한 수명주기라는 것들의 공식들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이 갈라지면서 벌어진 새로운 구조들이라는 거죠. 드릴도 그런 문제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내구성들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품 같은 것들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죠. 유지보수는 어쨌든 내가 제품을 처음부터 만든 사람들이니까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서 얘를 10년, 20년 쓰게 만드는 게 더 좋은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런 기술들을 잘 적용을 해서 되게 좋은 수익 모델들로 지금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구독 모델로 바꿀 때 생각보다 제조기업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이커머스 유통 플랫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구조 자체의 경쟁이 되게 심해지고 그다음에 제조에서의 마진내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때 과연 경영자들이 어느 방향을 통해서 내가 회사의 경영 전략을 짜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제품에 대한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을 잘만 유지를 하면 구독 모델에서는 되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제조가 경쟁이 치열해져서 변화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구독 모델을 되게 자극하는 건 가구 변화입니다. 가구 변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는 줄죠.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뭐 오면서 뉴스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수능 이번에 치른 사람이 역대 최저였다고. 앞으로 계속 줄겠죠. 지금 요즘에 태어나는 그 세대 평균 그 20만 명이 아마 작년에 깨졌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58년 개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용어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를 얘기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다 흔하니까 그런 용어들이 만들어졌듯이 지금 60대들이 이제 100만 명씩 그리고 이분들이 또 건강하게 또 잘 유지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 90만 명 해외 이민 가고 그러셔도 90만 명대가 그 세대들이 유지가 되고 계세요. 60대부터 그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난 세대가 20만이 깨진 상황인데 이 인구 구조가 잘 이제 계속되면 몇 가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상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인구는 주는데 가구가 늘어납니다.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가구 쪼개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소비 패턴을 엄청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20년 전에 4인 가구가 이렇게 카트를 끌고 가서 이마트에서 장 보던 세상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8시 반이나 이때는 많은 연속극에 보면 가족들이 앉아서 이렇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앉아서 이렇게 밥 먹는 장면들이 연속극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V에 나오는 건 재밌거나 희한하니까 나오는 거라고. 일상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2040년대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가구,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많은 분들이 20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70대입니다. 이 가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주거 형태와 그 다음에 가전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마의자가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안마의자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소형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큰 냉장고나 이런 걸 막 그만큼 저장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많은 분들이 20대를 대상으로 한 되게 트렌디한 제조 제품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미래에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 쪼개기의 비율을 보면 더 많은 연령 세대 쪽이 이 60대 이상의 가구들이 평균 수명 90대 30년을 이 상태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패턴들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들을 케어하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 바뀌어줘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와서 저를 케어하는 세상은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누군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청소도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던가 또는 의료 서비스를 뭔가 딜리버리를 해준다든가 하는 쪽으로 모듈이 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이 전 세계 가전 분야를 그 렌탈 같은 구독 모델을 보면 전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전 세계 렌탈 1, 2등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렌탈 같은 제품이 렌터카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적 상품이 한국에선 잘 안 되지만 제조를 기반으로 한 이런 렌탈 같은 것들은 한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왜 그러냐면 렌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뭔가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잘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성공의 공식들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50% 정도가 렌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특이하게 깨졌네요. 보시면 렌탈이나 구독으로 되게 바뀌기 좋은 업들이 존재합니다. 통계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거 렌탈이나 구독으로 되게 빨리 바뀌겠구나. 대표적인 게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금융의 비중이 높거나 이런 그러니까 구매를 할 때 즉 카드를 껴서 사거나 뭐 캐피탈을 껴서 사는 비중이 높은 업들은 렌탈로 빨리 바뀝니다. 또는 구독 모델로 쉽게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때 금융을 껴서 사는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점점 냉장고나 저도 요즘에 이제 최신 냉장고 같은 데 가보시면 막 1,000만 원짜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되게 고가, 그리고 뭐 300~400짜리 가전제품들 비싼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단가 때문에 이쪽도 살펴보시면 다 금융상품을 껴서 사는 비중이 역시 50%에 육박합니다. 이런 데들은 어차피 내가 매월 갚아나가거나 비용을 지불하기 되게 쉬운 업들은 사람들이 그거나 이거나 라는 생각을 해서 구독이나 렌탈로 바꾸는 되게 쉬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좀 짧게 넘어갈게요. 이게 렌탈이나 구독 같은 것,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월 정액제를 내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월 정액으로 내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매월 계속 꾸준히 어떤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재미난 건 이 SEI라는 건 Subscription Economy Index라는 건데요. 미국의 S&P 지수 중에서 구독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따로 발라내서 주가 상승률을 따로 계산을 하는 지수들이 있어요. 일반 회사보다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 보시면 우리나라 그 펀드 중에 이 구독 지수 인덱스 펀드가 나왔어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 기업들이 코로나 상황에 이런 데서 매출 타격력이 훨씬 적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약정이 걸려있고 이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되게 적어서 이 SEI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가 따로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이런 경제 쪽에서도 이거를 잘하는 기업들이 미래 성장이 되게 좋고 기업의 지속 성장이 좋겠구나라는 그런 담론들도 이미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지만 소유경제, 그리고 쉐어드 이코노미라고 불렀던 공유경제, 그리고 지금은 구독경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 모델은 아니고요. 각각의 장단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봤을 때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준 형태의 담론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독 모델이나 이런 것들 참 만들기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커머스나 이런 데와는 다르게 구독 모델은 이번 달에 내가 뭐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도 벌어지고 그 다음 달에도 벌어지는, 즉 기업의 모델들을 좀 이렇게 360도 순환되는 형태로 서비스 모델을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면 아까 제가 힐티 같은 회사의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회사가 지금 구독 모델로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패스포트라는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이 회사의 고민을 왜 구독으로 돌렸는지 이해하시면 제조의 고민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포르쉐가 미국에서는 이게 속칭 꼰대차들이 됐어요. 5, 60대가 돼야 살 수 있는 차가 된 거죠. 비싸니까. 왜냐하면 젊은 친구는 전 세계 어디나 돈이 없거든요. 근데 스포츠카의 상징은 젊음과 열정들인데 브랜드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할아버지들이나 타고 다니는 차들이 미국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측면이 브랜드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포르쉐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문제가 프리미엄 차죠. 포르쉐는 그래서 주문을 하면 보통 몇 달 걸립니다. 거기에 있는 뭐 가죽, 그 다음에 핸들, 휠 같은 거를 모조리 다 커스텀 해가지고 주문할 수 있고, 그럼 독일에서 그거를 이렇게 다 커스텀으로 생산을 해갖고 보내주는, 그러니까 좀 되게 프리미엄 차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포르쉐에게도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전기차 시대의 도래죠. 전기차를 이렇게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그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전기차는 저도 이렇게 전기차를 모는데, 전기차는 이렇게 막상 몰아보면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엔진 오일 교환도 없고 그냥 타이어만 바꾸면 되거든요. 5년을 타든 10년은 타이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특성상 일반 차에 비해서 부품 숫자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 업무가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제조 공장에 전기차를 대면 생산성이 3배가 돼요.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선 좋은 걸까? 재앙이죠. 그래서 공장 폐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내가 3배를 더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고 이미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업인데, 아니 너무나 많은 차를 내가 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해피한 게 아닌 거죠. 공장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차가 고장이 잘 안 나요. 자, 그러니까 정비 요소나 이런 게 적어드니까 차 입장에서는 부품 마진, 서비스 마진 이런 데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노조 갈등 문제도 존재하고 부품 생태계도 완전히 바뀌고 BM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자체가 되게 헷갈릴 거 아닙니까? 차 팔아서 마진 내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전기차는 지금 팔 때마다 거의 똔똔이거나 아니면 까지는 경우도 되게 수두룩한데 이거를 돌릴 수도 없고 되게 고민이잖아요. 전통적인 제조사 중에 이제 포르쉐가 선택한 길이 패스포트인데 여기 또 재밌습니다. 포르쉐도 지금 다 전기차 전환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포르쉐 패스포트를 보면 미국에서 8개 도시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월 2,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200만 원 조금 넘는 돈들, 그리고 3,000불짜리가 있는데 2,000불짜리를 이제 신청을 하면 차 7대인가 8대를 골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0불 정도 신청하면 더 비싼 뭐 911 계열의 더 다양한 모델 같은 것들 탈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짠 BM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버나 이런 것처럼 카카오 택시 예약하듯이 나 지금 오늘 못 타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뭐 포르쉐 718 아니면 멀리 가야 되니까 좀 SUV 계열을 타고 싶어.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차 그냥 갖다 놓고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고, 또 하나는 이거를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자동차 회사들의 그 유지 보수비나 이런 비용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웬만한 차에 다 디지털 FMS라고 하는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장착됩니다.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차를 몰고 딱 갔을 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또는 뭐가 문제세요? 이런 대화가 없죠. 그냥 차가 다 어떤 상태인지 아니까 고객님 지금 차가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부품에 문제가 있으니 언제 갖다 주세요? 또는 저희가 교체해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되니까 정비가 예약 정비 형태로 다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인력 효율이 되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스케줄링된 형태의 작업들로 현장 작업자들이 들어가니까 예전에 5명이었던 게 3명이면 되기도 하고요. 유지보수 쪽도. 예약 정비라는 게 다 그런 효율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사람들이 포르쉐 패스포트를 가고 이렇게 몰다 보니까 꼭 최신차만 원치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나 20년 전에 그 모델 디자인 되게 좋았어. 그거를 타고 싶어. 즉 그 얘기니까 차가 꼭 최신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되게 다양한 올드카들을 또 원하니까 포르쉐 입장에 이런 거죠. 내가 이제까지 제주의 패러다임은 맨날 신기술로 최신차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마진으로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차를 많이 생산하고 거기서 생산 마진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게 중요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포르쉐의 이 프리미엄 전략 말고도 GM이나 포드나 볼보가 모두 미국에서 그 AS 회사나 서비스 회사를 다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로서의 자동차 모델로 바꿔가는 모델이 있는 거죠.
점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차에 대한 소유나 그 다음에 차에 대한 어떤 뭐 내가 타는 차를 가지고 자기의 신분이라든지 만족도를 증명하던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프리미엄 타고 싶으면 그냥 한 달 정도 포르쉐 몰고 다닐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나오는 거죠. 한 두 서너 달 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차는 차일 뿐이고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데나 가서 우버를 부르든 택시를 빌려 타든 또 저희 집 주차장에 가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망했긴 했지만 다시 될 것 같지만 그 쉐어드카가 한 8대에서 9대가 주차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앱으로 예약하고 가서 아파트 커뮤니티 카드로 그냥 열고 들어가 타면 언제든 그냥 탈 수 있거든요. 쉐어드카가 이렇게 커뮤니티라든지 일반적인 한국과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한 10대, 20대 정도 전기차 꽂아두면 필요할 때마다 그냥 아무나 돌려 타는 이런 효율적인 시대들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제조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많이 만들어서 유통을 많이 한다? 쉽지가 않은 거죠. 구독 모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감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 모델들은 많은 제조사들이 경영 전략이나 제조의 패러다임 그리고 CSAS 조직 늘 존재했죠. CSAS 조직들을 BM화하는데 되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의 그 가전 분야 쪽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임원분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까지 모든 회사의 AS 조직은 다 코스트 센터죠. 그냥 이렇게 비용을 쓰는 조직.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AS 조직이 프라핏 센터가 됐다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전이 되게 수명이 오래가 되면서 꾸준히 고쳐 쓰거나 보수해서 쓰는 소비자들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 조직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시점에서 구독 모델로 바꾸기 너무 좋은 거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 AS 조직이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 과정에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이 발생합니다. 이게 가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특히 요즘에 제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년째 켜져 있는 전구만큼은 아니더라도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의 냉장고나 뭐 세탁기를 주문하시면 모터, 핵심 부품에 대한 수명주기, 무상보증 기간이 10년이 넘어갑니다. 고장이 안 나요. 인버터 모터라는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년, 12년 보장까지 해주시는 기업들이 나와서 이 제품의 내구성 자체는 사실은 제품이 고장날 리가 거의 없어요. 다만 핵심 부품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위에 돌아가는 여러 소모품 구조들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수명주기를 갖고 있는 부분에 AS가 반드시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서비스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어떤 독특한 BM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최신 냉장고들 이렇게 보시면 문 열어 보시면 뭐 이렇게 뒤에 필터들이 이렇게 이렇게 끌려 있다든가 어차피 이제 위생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그런 데들이 이제 업셀링, 크로스셀링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 구독 같은 것들을 되게 좋은 환상처럼 얘기하시는 이제 뭐 경영자도 계시고 또 좋아는 하시는데 이거를 좀 기업들이 받아들이거나 만드시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수많은 노하우와 그 다음에 경영진의 의지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많은 변화를 끌어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 아젠다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또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구독과 관련돼서는 고객도 되게 혼란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막상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그러실 거예요. 정수기 같은 거를 내가 집에다 놓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샀지? 라고 생각해 보면 뭐 네이버나 쿠팡에서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뭐 제일 싸고 좋은 거를 골라 사는 이런 구조 아닙니다. 그렇죠? 보면 아름아름으로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갖고 그 신청 알아서 다 해줘 뭐 약간 이런다든가 가격이 잘 노출돼 있지 않고 전화 상담을 통해 가지고 뭔가 협상을 한다든가 뭐 사은품 더 주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합리적인 어떤 구매 구조 자체가 잘 안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통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구독 쪽이나 이런 쪽은 고객마다 다 상담을 해서 가격이나 또 이런 걸 맞춰주기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주기도 하고 그 개개인의 호불호를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 보면 자동차를 구매하시더라도 네이버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제일 싼 거 사시고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고객마다 상품을 세팅하고 서비스나 옵션 또는 부가 서비스 같은 거 세팅해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구독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게 많아서 그거 하시고 또 뭐 녹취하시거나 신분증 제시하시거나 또는 계약서 다 사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되게 어려워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런 분야에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율이 5%밖에 안 됩니다. 다 수작업이거나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가서 서비스를 처리해야 되는, 그래서 되게 인력 집중적인 업들이 많으셔서요. 이런 정수기나 청정기 같은 데들을 구독으로 또는 렌탈로 하시는데 보면 일단 사람이 많으시죠. 한 10,000명, 20,000명씩 되는 회사도 수두룩하시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구독으로 그러니까 하려면 내가 그렇게 많은 판매 요원이나 또는 AS 요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이걸 도전할 수 있나? 너무 이제 인력 집중적이니까 부담이 좀 많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하는 거에 대한 플랫폼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저희가 저희 이제 카카오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 첫 직장부터 이렇게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첫 직장이 PC통신이었고, 그 다음 온라인 회사들, 그 다음에 싸이월드 같은 디지털 회사에만 원래 실무진으로 계속 일을 했었다가, 임원이 되면서 이제 유통회사에 가서 한 7년 정도, 온라인 유통이나 디지털 유통 이런 거구나, 뭐 오프라인 유통 이런 거구나 경험을 하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렌탈 회사에 가서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업인지도 잘 이해도 못 하겠고, 공장이라는 게 있는 회사를 머리 달라고 처음 가봤거든요. 물론 뭐, 유통에 있을 때는 물류 창고나 이런 데를 늘 다니는 게 일이었으니까 그래도 그거는 제품만 없었지, 어떤 식으로 유통의 구조들이 돌아가는구나 처음 이해를 했었는데, 렌탈 회사에서 가서 보고서 와, 이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고민이 있는 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되게 좋은 업인데 디지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밖에 이제 좀 새로운 기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구독 사업들을 잘할 수 있는 고객 관리나 그 다음에 자산, 뭐 서비스, 돈을 걷는 빌링, 이 부분들을 이제 구독 플랫폼으로 이번에 만들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구독을 기획하시는 고객들이 가장 어려움을 받는 게 뭐냐면, 고객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데들이 계약을 처리하는 겁니다. 보통 이 렌탈이나 구독 같은 경우는 요번에도 잘 보시면 구독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새 가이드를 이렇게 발표하신 걸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나왔습니다. 뭐냐면 구독이라는 게 약정이 걸리거나 금융들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를 필요할 경우 체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신분증명을 위한 여러 어려움들이 되게 많은 업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구독을 위한 플랫폼들을 설계하고 만들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그 솔루션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카카오에서 새로운 저희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지갑인데요. 다음 주네요. 역사적인 날인데 10일 날 우리나라에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유일성이 사라졌어요. 이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증서를 이렇게 보시면 은행 거래를 위해서 모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15년 정도 전부터 이 인증서 같은 것들을 되게 법적지들을 되게 공고히 해놨습니다. 뭐 성인 인증에도 쓰실 수 있고 은행 거래, 이게 사실은 인증서라고 하는 거는 실체적으로는 파일입니다. 파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폰이나 USB에 거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되게 안전하게 해주는 일종의 인감 도장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만 존재하는 거고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딱 서명할 수 있는, 사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인데, 이 공인인증서가 되게 많은 욕은 먹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후 미래에서의 디지털 신분증명에서의 되게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12월 15일자로 카카오톡에 그 인증서가 탑재됩니다. 여러분 이제 인증서 하면 은행에 가서 뭐 이렇게 발급받으시고 이렇게 뭐 다시 아이디 비번 치고 뭘 받으셨잖아요. 그거가 예전에를 할 때는 공인인증서라고 해서 정부가 규정한 몇 개의 회사들만 유통하거나 공공기관만 그렇게 유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풀어주시는 거세요. 그래서 카카오가 그 인증서를 카카오 인증서라는 걸 만들었고, 이 인증서는 다음 달에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쓰실 수 있으세요. 국가기관이 이거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24, 그 다음에 민원24, 그 다음에 이런 연말정산 사이트에 일반 기업이 만든 이 인증서가 통용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예전에 은행에서 쓰셨던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 열심히 작업을 해서 각종 은행들이나 이런데 카카오톡에 한번 발급받아 두시면 그냥 아무 은행이나 갔을 때 그냥 톡에서 비번 6자리만 치면 다 까먹어도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서의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 뭐 USB 담고 이런 거 별 필요가 없으셔도 돼요. 카카오톡에서의 신분증명만 돼 있다면 쓰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내년의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이 인증서 하시면은 대부분 다 온라인 사이트 로gin에만 쓰시니까 너무 아깝죠. 얘가 갖고 있는 법적 지위가 되게 공고하고 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면이 많아서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냐면,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QR에 체크하실 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코로나 QR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 기능이 이쪽으로 합쳐집니다. 지금 뭐냐면 저희는 이제 인증서 기반으로 저희가 QR 코드 같은 것들을 발급해 드립니다. 즉 그러면 이 인증서 기반의 QR 코드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CI라는 독특한 인식자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발행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카톡에 담아서 다니실 수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그런 아이디 비번 확인으로 쓰실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QR을 드리는 걸 가지고 어디에 출입하시거나 또는 뭔가 결제하시거나 이런 데 동일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엔 운전면허증도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또 되게 다양한 본인 확인과 관련된 기능들이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그 지갑을 꺼내시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같은 것들을 쓰실 수 있는데, 여기에 전자 계약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즉 저희가 이제 신분증의 씬들이 이런 식의 모양들을 좀 갖고 있고요. 요거 좀 보시면 이 신분증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처음으로 활용한 구독 모델에 이제 저희가 도입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렌탈 계약이다 이제 이런 뭐 자동차 렌터카 계약 같은데 이 신분증과 결합된 구독 모델들이 내년부터 쓰실 수 있으세요.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미 저희 카카오톡에 뭐 위니아 에이드라는 라는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채널 하나가 나옵니다. 렌탈이라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 각종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을 신청하시거나 이럴 때 되게 복잡한 절차가 있으셨는데, 저희가 새로 만든 인증서, 신분증이라는 것들을 발급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셔서 그냥 본인 인증 한번 받고 신용조회 동의 받고 내가 제품을 몇 년 약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전자서명이 바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리는 이 프로세스가 이런 겁니다. 즉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새로운 인증서 기능이나 신분증 기능들이 안정화되면서 이게 카카오톡 내에 새로운 형태의 신분증들의 기능들이 안정화되니까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기업들이 만들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카카오톡 같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 내에 이런 기능들이 다 되니까 이런 사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쉬워지고요. 결제 같은 것들도 내가 지정해놓은 후불 계좌나 이런 걸 통해서 모두 다 자동으로 다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예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에 투자하거나 또 새로운 앱을 만들거나 모바일에 하지 않더라도 그냥 쓰실 수 있도록 처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구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객과의 관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내가 이렇게 돈도 받아야 되고 또 AS를 서로 합친다거나 청소하러 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뭐 카톡 갖고 언제 시간 되세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동 관리될 수 있도록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전송되고 매월 뭐 카카오 택시 타실 때 쓰셨던 빌링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냥 그 계좌로 정기 결제들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구독 같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렌탈 같은 플랫폼을 유지를 하시려면 위에 보시면 이런 되게 다양한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프로세스와 기업들의 담당자 그리고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플랫폼들이 많이 다 해결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비즈니스를 이제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대화를 좀 나눠보면 뭔가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 예전에 한 약 10년 동안 디지털로 뭔가를 하시려면 뭐 앱도 만들고 또 모바일로 되게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 투자를 좀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요거는 내년 상반기에 저희의 개편 방향을 좀 살짝 말씀드리면 카카오에 보면 일반인들의 메시지 말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채널을 활용하시면 이제 언론사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컨텐츠를 알림을 쏘실 수도 있고 뭐 영상을 한다던가 쇼핑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새롭게 많이 개편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의 앱 수준으로 그쪽 채널들을 꾸며서 내가 친구 추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비즈니스들이나 계약 같은 걸 처리할 수 있고 한 3월부터는 여기에서 다양한 영상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은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난달에만 로긴자가 4,500만 명, 월 로긴자가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전 국민 거의 페네트레이션 그 지수를 보면 뭐 93% 이렇게 거의 다 쓰세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디지털 마케팅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뭔가 사업을 기획을 할 때 앱을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곳에 오셔서 채널 같은 것들을 계속하고 그냥 가볍게 친구 추가를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바로 구독 모델로 돌리거나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죠.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들을 또 공급을 해드릴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독을 위한 플랫폼들, 그 다음에 심지어 그냥 조그만한 동네 커피숍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냥 카카오톡에 전화번호 기준으로 해서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드리는데 그러면 뭐 멤버십 결제 같은 거 매월 내가 2만 원, 3만 원 정도의 멤버십을 갖고 뭐 구독 서비스 모델이나 이런 형태를 진행을 하고 뭐 커피를 좀 더 많이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몇 잔까지는 드리는 형태의 이런 설계 같은 것들을 조그만한 사업자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결제나 이런 계약 같은 것들도 잘 해드리고요. 아울러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계약해서 오픈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거의 이 중에 90%는 기존에 구독이나 렌탈 안 하시던 데들이세요. 다 제조만 하시던 데들인데 되게 손쉽게 이런 플랫폼들을 전환하셔가지고 그냥 카카오톡 기반으로 구독 모델 같은 것들을 좀 만들고 계시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많은 그 제조에 계신 분들이 아니 이게 뭐 카카오톡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사의 경영 자체를 좀 도움받지 않으면 되게 관리하기가 어렵잖아 라고 해서 저희가 SSP라고 부르는 일종의 이제 구독 서비스 관리 플랫폼들을 같이 연동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기존 회사의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플랫폼들이 있으시면 여기에 연동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상품과 관련된 관리 기능 자체가 되게 가벼우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렌탈업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이 구독은 사실은 그 제조사들이 만약에 렌탈이나 이런 구독을 하시게 되면 세 가지 업의 결합입니다. 제조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금융업. 이 세 가지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업을 합친 업으로 회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뭐 이제 제조의 강점이 있으시니까 상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건 되게 어려움이 없어 하세요. 누구보다 전문가시니까. 그건 잘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금융에 대한 실력이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 원가가 30만 원짜리인 정수기를 소비자가에 내가 그동안 150만 원이나 100만 원에 팔았다고 치죠. 근데 이거를 렌탈로 돌리면 그거를 먼저 갖다 준 다음에 지금부터 2만 5천 원씩을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받는다 치죠. 원가 30만 원짜리를. 원래 소비자가 150만 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해갖고 재무회계나 이런 데 잘 반영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매출이 막 되게 좋은 것 같아갖고 막 팔았는데, 보통 렌탈 회사 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들을 보면 한 1년이나 2년 지나면 나중에 계산을 다 해봤더니 엄청난 손해가 발생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장부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CFO들과 대화를 되게 많이 하세요. 기존의 제조에서 가지고 있던 재무회계 자체의 이론들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금융권들의 이제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이와 관련된 구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B2B에 대한 설계 모델 같은 것들을 컨설팅을 해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독이 바뀔 때는 회사에 많은 변화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아까 또 제일 중요한 서비스나 이런 쪽에서도 예전에 뭐가 고장나셨습니까? 저희가 고쳐드릴게요. 이런 AS 요원이 AS를 하면서 고객과의 좋은 신뢰들을 확보하면서 업셀링과 크로스셀링 같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판매 요원들로 전환되는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 교육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걸 잘했을 때 수당도 드리고 뭔가 이런 것들을 정산할 수 있는 구조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업무들을 모두 다 잘 고려해서 플랫폼들이 준비되면 사실은 되게 빠르게 진입하실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전에 이커머스적인 형태로 계속 비즈니스를 유지하시면 사실은 실패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큰 회사분들의 대표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렌탈 안 해보셨던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되게 많이 트라이를 하셨었어요. 근데 많이 실패를 하셨고,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잘 이해하는, 업에 대한,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뛰어들었던 거에 대한 실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구독이라고 하는 게 고객과의 관계를 꾸준히 잘 유지해줘서 거기서 수익들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업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결국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이제 세일즈 대상으로만 보고 어떻게든 한번 팔고, 그때 어떻게 고가의 마진을 잘 본 다음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는,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어떤 형태가 되든 저분이 재구매도 하고 나와의 관계 관리들을 꾸준히 유지해 주시기를 바랄 텐데, 구독을 하려면 말씀드렸던 이 요소의 핵심이 뭔지를 이제 자기들의 업에서 반드시 찾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구독 설계를 할 때 이런 모든 이론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가 이 업을 성공시키거나 구독 전환에서 성공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신뢰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고객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구독하고 있다는데 창피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원래 50만 원에 살 수 있지만 구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니까 그게 7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3년에 걸쳐서. 그렇지만 그거를 구독했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창피하지 않은, 그리고 뭔가 내가 좀 더 프리미엄을 즐기고 있다는 요소들을 잘 설계를 해줘야 돼요. 결국은 무조건 그냥 싸게 주고 또는 어떻게든 월 돈을 받는 형태로 처리하거나 이런 구조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관념으로 다시 보면 많은 업에 새로운 사업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실질적으로 잘 계산을 해보시면 내 수입이나 그 지출 중에 구독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혹시 자기가 구독하고 있는 것들 뭐뭐 있으세요 봤더니 20, 30대를 봤더니 거의 어마어마해요. 넷플릭스부터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콘텐츠 각종 서비스의 구독량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이들을 어떻게 내가 차지할 거냐에 대한 경쟁의 시대들이 좀 도래한 것 같고, 저는 구독 경제라는 키워드가 국내에 있는
수많은 제조사 또는 서비스 회사들에게 좀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존에 있는 멤버들이랑 예전에 무슨 회의를 할 때인데 멤버들이 니는 무슨 회사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이제 구독 모델에 대한 모델을 설명할 때 그들이 듣고 너무 깜짝 놀라는 장면들을 봤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독 모델이나 렌탈업을 잘하려면 그 나라에 제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조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역량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 기반의. 그러니까 IT 역량이 좀 어느 나라에 살아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금융기법이 비교적 선진화된 것들에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다 적당하게 어느 정도 유지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시면 별로 없습니다. 이 삼박자가 갖춰있는 한국이 그런 면에서 보면 제조도 어느 정도의 체력이 있고요. 금융기법도 상당 부분 좋고 그 다음에 IT 역량도 어디다 내놔도 그래도 밀리지 않는 이런 정도의 그 건강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제조사 중에 이 구독을 준비하시는 많은 회사는 이거의 모델들을 가지고 글로벌 전체로 들고 나가서 BM들을 전환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제조사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 해답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 어려운 상황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하신 점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네. 어이구, 질문이. 이게 질문이 왜 많으시네요. 여기부터 질문. 네네네. 일단 뭐 눈에 띄는 것부터 좀 질문 말씀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이제 구독 중지나 탈퇴와 관련된데 탈퇴 시 다른 구독자가 연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약정 같은 것들을 누가 이제 자산을 넘기는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선 제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빼먹었는데 구독 같은 경우 제가 회계 모델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KPI로 이미 되는 어떤 기업의 관리 지수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구독회사는 가서 보면 세일즈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많이 팔았다라는 거 물론 많이 보지만 그보다 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해약률입니다. 유지율. 고객이 이게 왜냐하면 구독 모델을 쭉 보시면 저희가 이제 물고기 모델이라는 그 회계 모형이 존재하는데 이 모형이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그 수닐 굽타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학장님이 계세요. 구독 모델의 회계 모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MBA에서 논쟁 중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즉 내가 처음에 비용은 되게 늘어나서 이제 비용은 많이 늘어나고 이익은 쭉 떨어집니다. 처음에 구독 모델을 시작하면.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 이게 역전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를 물고기 모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그래서 평균 보면 구독 모델을 특히 이제 정수기나 청정기 같은 전통적인 렌탈 회사의 캐시플로우를 보면 18개월을 고객이 넘겨야 나한테 플러스가 됩니다. 3년 약정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18개월 이전에 어떻게든 나가면 기존에 있던 자산들이나 이런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걸 가는데 그래서 구독 모델들의 대부분의 프로모션은 앞에도 있지만 뒤에 있습니다. 즉 뭔가 피로감을 느끼거나 문제 있을 때 한 달 빼준다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앞보다 뒤쪽에 많이 걸려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24개월째 무료.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로 이 약정을 뭔가 길게 가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잘 생각을 해봤을 때 해약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그 해약률을 1%대를 유지하는 것과 2%대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1% 차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2배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 렌탈 회사의 캐시플로우랑 해약률 절대 가르쳐주지 않은데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1% 차이예요. 해약률 차이가. 근데 영업이익이 2배 차이랍니다. 그만큼 유지시키는 게 엄청난 그 수익에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일단 걸어놨으니까 너 누구한테 대신 이거를 에셋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찾아와. 그러면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뭔가 일종의 뭐 담보물처럼 그렇게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유지율 자체를 어떻게든 그 고객이 이어가는 쪽에 더 집중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담보물을 연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라리 이 담보물 자체를 구독을 할 때 누군가한테 권리권을 넘겨서 리세일하는 것보다는 그것 자체를 회수할 수 있다면 회수를 해서 이제 그 리퍼비시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뭔가 그 에셋을 다시 재활용하는 2차 상품을 만들어 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구독 사업 같은 경우 내가 판매하는 상품 전체에 대한 밸류 체인에서 다시 재회수라든지 이런 중고 매각 같은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한 이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 깨알같이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다 다시 재판매하거나 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부 회사는 꼭 새 제품일 필요가 없는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렌탈하시거나 구독 모델로 바꾸시는 데가 많으세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날 텐데 대표적인 게 전자피아노 같은 겁니다. 피아노. 중고나라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새 제품을 하는데 수명주기가 10년이 넘거든요. 근데 전자피아노를 평생 소장한다기보다는 보통 용도가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물론 뭐 저기 소장하시는 분 좋은 걸 사시겠지만 보통 왜 중고나라에 많이 나올까? 보면 보통 성장기 학습이라든 이런 거와 관련된 시장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경우는 좀 뭔가 새로운 구독 모델을, 중고여도 상관없고 뭔가 또 다른 형태의 구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거고 뭐 그런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컨텐트 같은 것들이 구독모델. 지금 이번에 이프카카오라고 하는 카카오의 내년 전략을 저희가 설명할 때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컨텐트 구독 모델을 이미 발표를 좀 했고요. 당연히 모든 구독에는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은 수많은 컨텐트 유료 구독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도 카카오톡에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로 뭔가 이렇게 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받고 뭔가 특정한 정보들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플랫폼들을 준비 중에 있고요. 구독을 했었을 때 쉽게 가입도 하고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상품들이 다 출시가 되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모든 정보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정보의 가치인 것 같아요. 정보의 가치는 보는 사람마다 너무나 시각이 다른데 근데 꼭 좋은 품질의 정보 자체가 유료화의 가치가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보라는 게 타이밍이나 뭔가 시간적인 부분들에서도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고 결국 그러니까 방금 질문하신 거에 보면 이제 그거는 어떤 쪽에 밸런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난 충분히 지불 가치가 있어라고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구독 경제 중심으로 전환할 때 핵심 역량이 뭘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될까? 학교. 네, 학교도 전형적인 구독 사업이죠. 학생들 리커링이니까 일단 3년이든 4년이든 돈을 받는 업이니까요. 이게 좀 제가 질문의 의도가 학교가 이런 구독을 위한 사업에 대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여쭤보시는 거겠죠? 아니면 뭐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 구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구독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든 쓰세요라고 노티스했었을 때 제가 만나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되게 다양한 업들의 이제 제조나 서비스 회사분들의 대표님들을 뵀거든요. 그 중에 월세도 있습니다. 월세도 구독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돈 받기도 귀찮고 계약서 사인하기도 귀찮은데 그냥 해주면 안 돼?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죠. 쉽죠. 그리고 저희한테 월세 구독을 하시고 플랫폼을 정리해 주시면 또 월세를 쓰시는 분이 필요할 경우 거기다 정수기를 놓든 또는 침대 같은 것들, 매트릭스를 갖다 놓든 통합해서 과금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같이 공급해 드리니까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질문의 의도가 학교에서 이런 구독 경제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적인 거나 역량을 좀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 같아요. 구독의 본질은 결국 관계 관리거든요. 관계 관리. 즉 고객, 나의 고객이라는 분들이 계시고 내가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양면의 거래들을 연결해주고 끊임없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 구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결국 소비자들은 어떤 형태가 되든 관계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매달 그다음에 매일 뭔가 이 구독의 관계가 잘 이어지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결국 그 상품의 본질 플러스 이 사람이 구독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의 본질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독 플랫폼의 여러 사례들을 조사를 해보면 구독 상품이 결코 싸지 않아요. 싸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합리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자가 저 관계를 유지할까? 보면 여러 요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야, 내가 좀 비싸지만 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저 상품을 구독하면 24시간 언제든 와서 내가 문제 있으면 바로 해결해줘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으면 나 그거 비용 아깝지 않아. 이런 모델도 존재하고요.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성실하게 깨알같이 시간 정확하게 맞춰갖고 어떻게든 다 해내. 이런 무형의 요소들이 생각보다 그 구독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결국 소비자와의 관계는 합리적인 소비도 있지만 관계는 감성적인 측면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역량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요. 이게 이 구독 플랫폼의 기획과 개발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인데, 제가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는 저는 작년에 11월에 이 사업을 해보려고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한 건 한 작년 이맘때입니다. 딱 1년 정도 걸려서 여기까지 출시를 했고요. 그 플랫폼 전체를 설계한 건 그렇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제가 이 플랫폼을 잘 설명을 해서 어떤 아무것도 안 하시던 제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불러가지고, 자, 이런 게 구독이고요. 이걸 하셔야 되고, 회사의 상품을 이렇게 세팅하셔야 되고 하는 데는 초기 고객사는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초기 고객사는. 다 6개월, 저희 5개 아까 오픈하시는데 이분들 이거 다 세팅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매뉴얼화되고 또 돼서 한 2개월 정도면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의 기획,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세팅하고 데이터 세팅하고 마케팅 역량들 대충 어느 정도 합의까지 이루는 데는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관광과 연결된 구독 모델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 이거는 그냥 재밌는 논쟁인데요. 최근에 관광을 멤버십 모델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꽤 있습니다.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저 광화문에 엄청 럭셔리한 포시즌이 제가 작년에 보고서, 이런 거 나름, 이런 게 트렌드가 되겠구나. 규모는 작겠지만. 포시즌의 럭셔리한 VIP 코스인데, 이게 아마 멤버십이 연 1억일 거예요. 연 1억인데, 이게 럭셔리 여행인데. 1억 멤버십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1억을 딱 신청하면 비행 전용기에 딱 태워갖고 전 세계에 제일 핫한 어떤 셰프가 운영하는 데로 쫙 VIP를 데려가요. 거기서 최상의 그것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그 멤버십을 갖고 정말 이렇게 럭셔리한 프로그램을 만드신 그런 멤버십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진행한 걸 봤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관광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좀 복잡해지니까 이거를 가격 비교나 이런 건 말고 뭔가 두 가지를 섞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멤버십 형태로 돼서
일종의 내가 뭔가 비행기든 어떻든 숙박이든 일정 부분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기본 회비 개념도 포함되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신입니다. 여신 사업. 뭐냐면 좀 이건 재미난 발상인데 여러분 렌탈은 사실은 여신업의 일종이에요. 내가 그래서 신용정보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도 여신을 땡겨 쓰는 것일 수 있지만 기업도 여신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 입장에서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플로우가 18개월까지 해서 나한테 플러스 되는 기간을 그걸 다 기다리면 내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식의 기법들이 들어가냐면 내가 3년 동안 받아야 될 채권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인수해주는 금융들이 있어요. 요즘 은행 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짜리를 팔았으면 다음 달에 바로 90만 원을 할인 받아서 정산받는 이런 식의 이제 여신 기능들이 있어요. 은행들이 요즘에 데이터, 마이 데이터 또는 뭐 되게 많은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좋으니까 요즘에 은행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이제 저희 쪽도 그렇게 연결을 해드립니다. 안마의자를 기반으로 700만 원짜리 여신을 줘요. 은행들이. 그래서 그러려면 거기에 맞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자, 채무자가 누군지, 설치 위치가 누군지, 이 사람 신용이 뭔지를 제공되면 기업이 그걸 중개 거래를 해서 은행들이 소액 담보를 줍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독을 할 때는 고객이 신용정보를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쓰고 약정을 하면 이걸 기반으로 여행 담보를 줘요. 그러니까 여행 여신을 줍니다. 실제 해외에서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나 EPL에 축구 보러 가고 싶은데 300만 원짜리 여행 멤버십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돈을 땡겨 쓰는 거예요. 여행 여신을 땡겨 쓰는. 여행 쪽에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보고 멤버십 기반으로 한 대신 그걸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멤버십 기반의 혜택 같은 것들로 정리를 해서 수많은 이제 그 금융 프로그램과 섞어가지고 멤버십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죠. 이렇게 여행 가려고 내가 이렇게 적금 들어갖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쓰고 뒤에 갚을게 라는 형태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구독이라고 얘기해서 설계하시려는 데들이 좀 있는데 그게 좀 답이 됐지 않았을까 합니다. 구독 경제와 렌탈 경제의 같은 점, 다른 점은 뭘까요? 근데, 그 구독에는 이것도 되게 좋은 점인데, 구독에는 사실은 이제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렌탈 같이 뭔가 제조 같은 것들과 껴가지고, 뭐 이렇게 금융과 껴서 하는 이런 렌탈 모델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정기 배송형 같은 것도 있죠. 정기 배송형.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 같은 그런 것도 구독 모델이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에서 가장 많은 무제한 서비스형, 넷플릭스나 이런 것처럼 뭔가 재화 자체가 한번 소모된다고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컨텐츠 같은 것들이 이 유형에 들어가 있죠. 이건 서비스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구독 경제는 모두 다 이거를 포함하는데 본질은 똑같죠. 고객과 관계가 이어져서 꾸준히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거를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 그 타입은 한 세 가지 타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시간이 아마 제한된 것 같아서 이제 요거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뭐 명예이사장이신 저희 도산아카데미 명예이사장이신 오명 전 부총리께서 그 구두 질문. 네, 도산아카데미 명예이사장이신 그 오명 전 부총리께서 그 구두 질문이 있으셔서요. 제가 잠시 구두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안진혁 사장님 오늘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되게 전문가들이 돼서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는데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80년대에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정보화된 코리아를 계획할 때도
소외된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주부 200만 교육도 했고, 또 노인들 위한 시니어 교실도 열고, 군정보화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해서 이만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보화 소외된 사람들이 지금 상태에서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80대 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아직도 문자 메시지를 못 보내요. 네. 그래 걱정되는 건 오늘 설명하신 내용은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지던 얘기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는지, 앞장서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한 오늘 강의를, 물론 사업도 바쁘시겠지만은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좀 강연 계속해서 해주시고, 또 국가도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같은 교육을 해줬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강의 들었고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보안부 사장님이 돼요. 아, 네. 네. 네, 알겠네. 감사합니다. 네. 좀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예, 아마 저희가 그 노력의 일환일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15일 이후에 카카오톡에 그 더보기라는 항목에 보면 이제 지갑이라는 영역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저는 그게 첫 출발점이라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매일매일 많이 쓰시는 이런 카카오톡 같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좀 더 쉽게 발견하고 쉽게 그냥 누르면, 저희 어머니도 그냥 이렇게 한 3번 누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신분증명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로 녹여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구독과 관련된 플랫폼도 다 거기다 녹여낼 거고, 아마 12월 15일 날 그런 게 새로 들어가면 지금 돌아다니실 때 뭐 신분 확인하시거나 QR 꺼내실 때도 그냥 2번 누르면 그 QR이 바로 나올 예정이라 신분증명에 아마 더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1차로 한 다음에 계좌 인증이나 각종 이런 기능들을 좀 많이 넣어서 이제 좀 그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구나,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겠구나,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학습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좀 서비스로 많이 푸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인증서 설명 중에 개인의 환경은 이제 아주 기선화되고 편리하게 하는데 같이 쓰고 있는 법인 인증서 같은 경우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법인 인증서 문제는 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인 인증이라고 하는 건 은행이든 또는 휴대폰을 개설할 때 대면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 룰들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인증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이제 법인이죠. 법인 같은 경우 모두 현장에서 들어보면, 자, 법인에서 이런 인감증명서 같은 걸 때려오는데 대표가 와갖고 대면해갖고 사인해서 이거를 뭘 담아? 법인 인감서 쓰는 사람도 되게 많고, 어차피 보면 그러면 법인이나 이런 인증서를 쓸 때 대표만 쓰게 할 거냐,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발급하는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그동안 또 진행돼 왔던 많은 법인들의 어려움들은 충분히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법인 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카카오톡에 임직원들이나 각종 멤버십들, 뭐 학생 같은 것들을, 학생들의 신분들을 잘 관리해서 또 새로운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인증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번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미 저희 사원들은 카카오톡에서 임직원임을 인정받는 기능들을 갖고 그냥 카카오톡을 켜지도 않고 스마트폰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공동체라고 저희는 부르는 데서 이렇게 QR코드 보여주고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각종 기업이나 대학생들이 기업과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신분증들을 탑재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거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채팅방이나 또는 기부금 같은 것들, 동문인데 동문 인증을 받으면 카카오페이로
뭐 기부금을 좀 더 손쉽게 수납을 한다던가 또는 뉴스 같은 것들을 따로 본다던가 하는 이런 약간 새로운 권한 체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신분증 기반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산업인력공단과도 저희가 협업을 해서 각종 자격증 같은 것들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카카오톡에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격증명들이 이제 다 탑재가 되니까 뭐 어디 가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사인으로 낸다던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손쉽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활동하기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만. 여기 그 외국인들 여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아는 사람은 이제 여권으로 하는데 여기서 쓰다가 아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쓰다가 동국으로 돌아갔을 때의 문제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위챗페이 같은 경우에서 계좌 튜브 다 와서 다 그대로 쓰니까 편하거든요. 네. 그런 역으로 우리가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 예. 유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맞아요. 질문이 요약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이런 신분증 얘기가 나오면 해외 교포, 외국인 문제들이 늘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도 해외에 나가서 이게 계속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다 국내에서의 신분증명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그 기능은 다 그 전제로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권, 그러니까 여권을 가지고 인증을 해서 뭔가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어요. 외교부와도 한번 저희가 컨택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국민 같은 경우는 여권을 가지고 이 비슷한 해외 어디 있더라도 여러 가지 전국 관공서의 접속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가는 것들은 저희가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국인의 문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국내에 이제 여러 가지 계약 기능이나 예민한 민감 정보들, 공공기관 자체에 대한 접근이나 이거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풀지 못한 문제. 현재는 문제가 없죠. 여기 계좌가 있거나 신분증이 외국인 등록 신분증이 네, 있으면 거기까지는 그런 해결될 문제가 수는 있을 없겠네요. 것 같아요. 네, 계좌 인증까지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카카오가 바라보는 구독경제를 주제로 안진혁 부사장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약 한 10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설한 줌 미팅룸이 총 1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아마 미처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사장님, 오늘 포럼에 대해서 소감을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드리고요. 너무 이렇게 유구한 전통을 가진 또 이런 아카데미에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국가 경제나 그리고 또 디지털 환경에 많이 기여하는 좀 카카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엔딩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도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십시오. 아까 이상하게 뜻이나. 아, 그래요? 네. 아까 전체 막 질문하셨. 네, 죄송합니다. 방송을 위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전체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실버아이 TV 방송도 같이 녹화 중이어서 약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산 아카데미 김철균 원장께서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철기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줌으로 하는 포럼을 지금 세 번째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100명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 순간 동시 접속자가 98, 99 하다 100 쳤다 이래서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나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진짜 좋은 강의에는 좋은 독자들이 몰린다는 어떤 진리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명 이사장님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얘기 나왔지만 오늘 강의는 단순히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바이 TV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영상을 가지고 TV 방송으로도 나가고 그걸 아마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외부에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서 내보낼 예정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명 이사님 아까 교육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개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지금 본인이 안 하시는데 안진혁 부사장님은 한 20년, 25년쯤 전인가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했던가 뭐 하여튼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일들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어떤 강의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대학생 신분으로 전국을 돌면서 그때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마 기업 생활 하신다고 강의를 많이 못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또 자신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더 저희들이 모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단 의외로 아마 오늘 안진혁 부사장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카카오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카카오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발표된 게 불과 한 2주 남짓 됐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그 2주 사이에 지금 거의 매일 여러 군데서 찾아와서 지금 상담하고 교육하고 일을 진행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직 허락은 못 받았지만 제가 저희 도산 아카데미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라도 하면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실 거죠? 예, 허락해 주신 걸로 알고 그런 일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또 다시 더 궁금한 거 여쭤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장되고 아마 또 기록에 남는 일을 하나 만든 것 같아서 가슴이 뿌듯한데 많은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자리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